지금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두 가지인데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 권리에 관한 정보.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표시를 얘기하는데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지, 종구면 이렇게 외우십니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지, 지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지금 보시는 건데 권리에 관한 정보는 권리 변동을 의미합니다. 권리 변동은 민법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까지 외우라고 하기는 제가 좀 양심에 걸려서 이건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될 거예요.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은 이따가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보시는데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보존.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용어는 소유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고 다른 권리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설정은 이 설자가 만들 설자입니다. 만들 설자고 정은 정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서 정해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을 만들어서 정해준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을 만들어서 정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전은 이자가 옮길 이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거 일일이 다 외우니라고 전철 안에서. 그렇죠. 이 옮길 이자고 전자는 구를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전이라는 용어는 이게 옮겨서 굴러간다 라는 뜻이에요. 옮겨서 굴러간다. 그러면 이 설정과 이전은 이따가 그 의미의 차이를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경은 내용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전세권이 전세금이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나면 전세권의 내용이 달라진 거죠. 바뀌었죠. 이를 변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소멸, 없어지는 것. 제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저는 아파트를 취득한 거죠. 판 사람은요. 아파트 소유권이 소멸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소멸은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인데 이따가 보실 겁니다.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 이걸 처분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이게 바로 처분 제한에 들어갑니다. 처분 제한. 그래서 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변동을 이렇게 6가지로 구체화시키는데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요것만 변동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의 의미는 요 4가지 단어만 갖고 있습니다. 보존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죠.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변경과 매치되지 않습니다. 소멸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처분 제한,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요 4개예요. 나중에 가등기 할 때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 이전, 변경, 소멸만 변동에 해당이 됩니다. 2개는 변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하간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이 권리 변동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수집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수집합니다. 등기를 신청한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법원은 그 본질적 속성이 뭐냐면 수동성과 소극성을 속성으로 합니다. 법원에서 뭔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소극성, 수동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청을 해야지만 요 사법부에서 그걸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신청에 의해서 이 정보들이 수집이 됩니다. 신청은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텐데요. 신청이란 용어 자체는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써요.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상하관계입니다. 여기는요, 수평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위촉하고 부탁한다라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촉탁. 이건 대등한 기관 사이에는 촉탁. 상하관계에서는 신청. 용어 자체를 달리 씁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또 다른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할 때는 등기를 신청한다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청과 촉탁은 의미가 같죠? 용어만 달리 쓸 뿐이에요. 신청과 촉탁은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가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의 종류가 두 개죠. 우리 등기법에서는 딱 두 개만 필요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 그렇다면 등기부도 두 개겠네요. 부동산 두 개니까 등기부도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이 뭐가 있죠? 건물. 그 다음에 토지. 그러면 등기부도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는 두 개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된 겁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부의 종류를 두 가지로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딱 두 개라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런데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 등기부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서 등기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 건물 등기부, 또 하나는 집합 건물 등기부. 이렇게 둘로 나눠서 따로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의 종류는 세 개입니까? 네? 법에서 딱 정해놨다고 했죠. 두 개로. 이건 어디까지나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둘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등기부의 종류는 딱 두 개예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런 거 시험에 다 4-5번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 일반 건물은 뭐고 집합 건물은 뭐냐?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레미안 아파트 1001동 건물입니다.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될 겁니다. 그러면 1001동 건물이 9개로 나눠져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하나를 얘기할 때는 뭐라 부를까요? 구분 건물. 한 동이 9개로 구분된 것 중에서 하나니까 하나를 얘기할 때는 구분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구분 건물. 9개의 구분 건물이 1001동에 집합되어 있죠. 따라서 1001동을 얘기할 때는 집합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한 개를 얘기할 때는 구분 건물, 전체를 얘기할 때는 집합 건물. 그런데 이 등기부는 구분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가 같은 등기부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 등기부, 구분 건물 등기부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개념은 달라요. 하나를 얘기할 때는 구분 건물, 전체를 얘기할 때는 집합 건물. 그래서 이런 건물 등기부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기부의 종류는 몇 개라고요? 두 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등기소. 등기소는 나중에 보실 텐데요. 등기소의 개념은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이를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그러면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도 등기 사무를 담당합니다. 지방법원에 등기국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과라는 부서도 있어요. 여기서도 등기 사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도 등기소의 일종으로 봅니다. 지방법원 소속의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도 등기소의 일종으로 간주를 합니다. 또한 지방법원 소속하에 지원이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분점을 얘기하는데요. 이 지원이라는 법원에는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어요. 여기서도 등기사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지원도 넓게 보면 등기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와 이 등기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이 등기소는 넓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해서 강의의 등기소라고 불러요. 광은 넓을 광, 의는 의미란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를까요? 좁은 의미의 등기소 이렇게 부릅니다. 좁을 협들이 그래서 좁은 의미의 등기소. 그래서 강의의 등기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지방법원, 그리고 지원. 이렇게 이게 다 강의의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다 보셨네요. 다 보셨고 이제 뭘 볼 거냐면 공간정보법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공간정보법의 내용을 나중에 다 따로 할 거예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그린 걸까요? 지도 중에서 뭐? 네? 한반도를 그린 거예요. 네. 잘 그렸죠? 무엇을 그린 걸까요? 네? 이제 법 공부하시니까 38선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휘게 그렸죠? 38선은 이게 위도 아닙니까? 일직선이어야 돼요. 이건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뜻이 달라요. 네. 휴전선. 그러면 여기 대통령이 살고 계실 텐데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통치권은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여기까지만 갑니다. 여기까지만 통치권이 미칩니다.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휴전선 아래쪽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는 권력도 있습니다. 뭘까요? 주권. 아까 주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주인된 권리. 주권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통치권은 요 아래쪽까지예요. 교재에 따라서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 이렇게 잘못 쓰신 책들이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주권이 미치는 범위고 우리는 주권과 관련된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건 헌법이 주권과 관련된 법이고 우리는 공간정보법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권과 관련된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요 아래쪽까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덩어리 너무 넓죠? 땅덩어리 넓으니까 이게 정보를 전체를 하나의 정보로 수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쪼개야 됩니다. 잘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게 쪼갤 때 이걸 한 필지라고 불러요. 한 필지. 잘게 쪼개진 하나를 한 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필지는 휴전선 아래쪽에는 보통 한 3,800만 개 정도 있대요. 4천만 개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4천만 개 정도 되는 이 필지를 지번을 부여하면 여기는 지번이 1번이겠지만 여기는 지번이 몇 번이 나올까요? 이 안에 4천만 개의 토지가 있다면 4천만 번호가 나와야 되죠. 그거 관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번호가 너무 커서. 그렇죠. 지번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느냐면 전 국토를 몇 개의 단위로 쪼갭니다. 몇 개의 단위로 이렇게 쪼갭니다. 몇 개가 아니라 몇 천 개, 몇만 개의 단위로. 이렇게 쪼갭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하나를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라고 불러요. 지번 부여 단위 지역. 너무 길죠? 그래서 단위를 생각해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 안에 지번을 따로따로 부여하는 겁니다. 번호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지번 부여 지역은 도시 지역은 동을 얘기하고 농촌 지역은 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리별로 토지를 더 잘게 쪼갭니다. 이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쪼갭니다. 더. 요 하나가 바로 뭐겠습니까? 한 필지 토지가 되는 겁니다. 한 필지 토지.
그럼 여기에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니까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지번이 부여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1, 2, 3, 4 이렇게 지번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번호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번 부여 지역으로 쪼갠 다음에 그 안을 더 쪼갠 것이 한필지 토지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한필지 토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보가 수집되는 단위는 한필지 토지입니다. 전체를 하나의 정보로 수집하는 건 아니고 한필지 토지별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따라서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조사와 측량. 얼핏 기억나십니까? 네, 조사와 측량. 이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제도라고 합니다. 지적제도. 즉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 지적제도라고 부르고 이 지적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이 뭐라고요? 공간정보법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다 득점하셔야 돼요. 12개 다 득점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10월달까지 학원에 남아 계신 분들의 평균 득점수는 10개 넘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 득점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수해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뭐 한두 개는 틀려도 괜찮겠지만 네, 10개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네. 지적제도. 그렇죠. 여기서 이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된 정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의 표시. 맞습니까? 토지의 표시가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모, 면적. 벌써 외우셨어요? 저 이거 외우는데 3년 걸렸는데.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이게 지적공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국가는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부수적인 정보도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소유자. 소유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 이름은 지적공부에 없어요. 여러분들 있습니까? 안타깝네요, 여러분들도. 네. 토지가 땅에 있어야지 자기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10년 내에 땅을 좀 사야 되는데 지금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여요. 네. 한 2,000평 정도 샀으면 좋겠는데 네. 땅값이 너무 올라서. 이거는 왜 미치세요? 네. 이건 주된 정보, 이거는 부수적 정보. 그렇죠. 지적 공부는 요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등록이 나와 있는데 아까 등록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저기 컨닝하세요. 네, 컨닝하셔도 돼요. 등록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관리하느라고 바쁘세요.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은 누가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될 겁니다.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OX? X. 그렇죠.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이다. OX? O. 그렇죠. 네. 지자체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임무를 맡길 때 이거 위임은 기관 위임입니까? 단체 위임입니까? 기관 위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등록의 객체는 뭐였습니까? 컨닝하세요. 전국토. 그렇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틀린 겁니다. 잘못 쓰신 거예요. 전국토입니다.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전국. 휴전선 아래쪽.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의 공부는 뭡니까? 지적공부.
지적 공부,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정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 8가지는 조금 이따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는 사항은 뭡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이 중에서 주된 정보는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주된 정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는 방법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정보라고 했죠. 대충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적공부가 나오는데 지적공부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가시적 지적공부. 이거는 종이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것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불러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것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켰다는 것을 좀 더 뽀다구나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저장된 지적공부, 이걸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부릅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여기서 가시적 지적공부는 3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대장 형태. 대장 형태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의미해요. 국가기관이 만든 문자 형태로 구성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적인 정보, 대장 형태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원래는 2가지만 있었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원래는 2가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한 토지들이 나타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한 토지들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토지들이 나타났냐면 예전에는 한 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2사람이 가질 수도 있고 세 사람이 가질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가질 수도 있죠. 맞습니까? 이러한 소유권자가 여럿인 토지를 공유토지라고 부릅니다. 공유토지. 민법에서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이걸 줄여서 공유지라고 부릅니다. 공유지. 그래서 옛날과 달리 지금은 한 필지 토지의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유지라고 불러요. 이때 이 공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이름을 연속해서 등록한 장부, 이를 공유지 연명부라고 부릅니다. 공유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이름을 연속해서 등록한 장부, 공유지 연명부라고 불러요. 이거는 옛날에는 없던 토지입니다. 특수한 토지예요. 따라서 요즘은 이걸 관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 밑에 대지가 있죠. 맞습니까? 그 대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토지, 옛날에는 없었죠. 조선시대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네. 그래서 대지권에 대해서 등록한 장부, 이를 대지권 등록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토지들에 대해서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특수한 토지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는 장부예요. 공통점은 뭘까요? 4가지의 공통점은 글자로 구성된 장부입니다. 그림이 없고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자로. 그 다음에 도면 형태가 있다고 했죠. 도면 형태. 여기서 이걸 보시기 전에 토지 대장은 뭐고 임야 대장은 뭐냐? 이건 왜 이름을 달리 붙였느냐? 그 이유는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이 있겠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 예를 들어서 대지 같은 경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은 따로 등록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어디에 등록해서 관리하냐면 토지 대장에 등록해서 관리를 해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토지 대장에 등록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 또는 연못 같은 경우 거래가 잘 안 돼요. 이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이거는 임야 대장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잘 이루어져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들은 18개의 지목의 토지가 있는데요. 그는 토지대장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거래가 잘 안 돼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토지들은 임야대장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등록해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특수한 토지라고 했죠. 네. 그 다음 특수한 토지에 대해서 등록한 장부고 이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를 지적도라고 부릅니다. 지적도.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림이란 뜻이에요.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도 있겠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를 임야도라고 부릅니다. 임야에 대한 그림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면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 모든 토지는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에 그림 형태로 등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그랬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을 좌표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란 뜻입니다. 경계점을 좌표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 아까 경계점은 이게 경계점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경계점이에요. 이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을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경계는 선이죠. 그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계점도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경계점은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 X좌표, Y좌표. 그래서 여기를 좌표값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좌표값으로. 중고등학교 때는 여기를 X로 보죠. 근데 측량에서는 여기가 Y예요. 이게 맞습니다. Y, X. 그래서 이걸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 이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림 형태를 좌표값으로 전환시킨 거 맞습니까? 맞죠? 이게 그림 아닙니까? 그림. 그런데 이 좌표값이 등록이 돼요. 이건 숫자죠. 숫자는 문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 뭐 500, 뭐 400, 숫자 아닙니까? 이 숫자는 문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림 형태의 정보를 문자 형태의 정보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예요. 그림 형태는 뭡니까? 도면 형태죠. 문자 형태는 뭡니까? 대장 형태죠. 그래서 이 도면 형태를 대장 형태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다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라고 부릅니다. 그림 형태를 문자 형태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니까 두 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적 공부는 총 7가지가 있고 이거는 종이로 만들어진 장부니까 이거는 별도의 책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이걸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용량이 크니까 이건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는 총 몇 가지? 8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외울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외울 겁니다. 언제까지? 10월 28일까지. 네,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대장 형태는 4가지가 있죠. 대장 형태 4가지 한번 외워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 2가지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종이로 이루어진 가시적 지적 공부는 총 7개입니다. 7개. 말이 좀 빠르죠? 제 고향이 어딜까요? 충청도. 빨리 하는 이유는 다 반복할 겁니다. 이거 다 5번 이상 해요. 5번이 뭐야? 한 10번은 할 겁니다.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외울 때까지. 그렇죠? 네. 다시요. 가시적 공부는 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장 형태, 도면 형태,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장 형태 4가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 2가지, 지적도, 임야도.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가시적 지적 공부는 총 7개. 그 다음에 불가시적 지적 공부 하나. 총 8개의 지적 공부가 존재합니다. 되셨죠? 네, 잊어버리셔도 지금은 외우시고 수업 끝나면 잊어버리세요. 네. 7개 외우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토지의 표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토지의 표시. 근데 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소재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달라지겠죠. 네, 강명시. 강명시 너무 눈에 밝으니까 와, 이름 뭐로 바꾸죠? 강명시. 강명이 순수 우리나라 말로 뭔지 아십니까? 아사달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습니까? 아사달. 그걸 한자로 표현한 게 강명이에요. 그래서 순수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 아사달시. 폼 납니까? 안 나세요? 네. 여하간 강명시를 아사달시로 바꿉니다. 이렇게 소재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집은 바뀔 수 있습니까? 집은 바뀔 수가 있어요. 토지를 합친다든지 분할을 하게 되면 지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산을 깎아서 건물을 짓게 되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사용 목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면적, 이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두 개의 토지를 합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겠죠. 하나의 토지를 쪼개면 줄어들겠죠. 면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는요. 두 개의 토지를 합치면 가운데 경계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좌표값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합치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특이하죠? 이 이자는 다를 이자고 동자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토지의 변경하면 참 좋을 텐데 토지 이동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일본식 용어입니다. 여기 일본 놈들이 만든 용어예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거. 이를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경우, 이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게 그래서 토지 이동은 이제 개념이 조금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 어느 경우가 있을까요?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 있겠죠.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토지가 새로 생겼으니까 지적공부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게 될 겁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안선이 위로 올라갔어요. 바다가 위로. 그러면 바다에 잠기는 토지 있겠죠. 그러면 지적공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겠죠. 이렇게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건 나중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여기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 바꿔야 됩니까? 내버려 둡니까? 이 토지의 표시 소재지가 아사달, 강명시가 아사달시로 바뀌었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강명이라는 문구도 아사달로 싹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이동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도 여기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달라진 대로 여기다가 고쳐야 돼요.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불러요. 정리,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도 고쳐야 되겠죠? 달라진 대로. 이를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이름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름 바꿀 수 있죠? 주민번호 바뀔 수 있습니까? 네.
요즘 신청하면 주민번호 다 바꿔줘요. 요즘은. 그죠? 또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1에서 2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주소 이사 가면 바뀌죠. 이렇게 소유자의 표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달라졌다든지 주민번호가 달라졌다든지 주소가 달라졌다면 그 달라진 바대로 여기다가 고쳐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자 정리라고 부릅니다.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소유자 정리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지적정리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정리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출제도 많이가 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네. 지적정리는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뜻이고 지적공부 정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자 정리와 토지이동 정리. 그렇죠. 그럼 여기서 토지이동이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토지이동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토지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이동이 있습니다. 일반적 토지이동, 특수한 토지이동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토지이동은 뭐냐면 토지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적공부도 바꿔줘야 되는 경우를 일반적 토지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토지이동을 얘기해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지적공부 바꿔주는 것이죠. 그게 토지이동이라고 했죠. 안 그랬나요? 그게 바로 일반적 토지이동입니다. 특수한 토지이동은 토지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 이건 특수한 토지이동이라고 불러요. 다시요. 토지 자체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도 변화에 맞춰서 고치는 거, 이걸 일반적 토지이동.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바꿔야 되는 경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토지이동이라고 불러요. 이 일반적 토지이동은 신규 등록이라는 게 있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등록 전환이 있고 분할, 합병,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하나 빼먹었네. 네. 6가지인데. 지목 변경. 6번째.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6가지를 일반적 토지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6가지를. 이제 우리가 공간정보법을 공부할 때요, 등기법이 훨씬 어려운 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특이하게 공간정보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세요. 공간정보법을. 그 이유는 용어가 대단히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걸 자꾸 입으로 읊으셔갖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12개 다 득점하실 수가 있어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걸 일반적 토지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이동은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명칭 변경, 이것을 특수한 토지이동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주로 여기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말이 익숙하게 나오셔야 돼요. 먼저 일반적 토지 이동,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특수한 토지 이동은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또는 명칭 변경. 이걸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헷갈려 하세요. 둘 다 지로 시작하니까. 산을 깎았습니다. 산보다 이게 토지인데요. 이 토지의 사용 목적, 용도는 뭐냐면 밭농사 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밭농사. 그런데 밭농사는 지목이 뭐냐면 밭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합니다. 밭농사 토지는 지목이 전이에요. 밭전자를 써서 지목이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뭘 설치해야 될까요? 상수도 설치해야 되죠. 물 끌어와야 되니까. 하수도 설치해야 되니까. 설거지해야 되니까. 정화조 설치해야 되겠죠. 전기시설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건물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이 토지는 뭐로 바뀐 겁니까? 대지로 바뀌었죠. 그러면 각종 토지에 각종 시설을 설치했으니까 그 토지에 뭐가 바뀐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형질 변경이라고 불러요. 형태와 질이 변경됐다고 해서 형질 변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전에서 대지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토지 자체에 변화가 나타났죠. 형질 변경이 있으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바꿔주죠. 그러면 이 지목 변경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었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바꿔줬으니까 일반적 토지 이동이겠습니까? 특수한 토지 이동이겠습니까? 일반적 토지 이동이 되는 겁니다. 토지 자체에 형질 변경이 나타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바꿔줬습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이에요. 지번 변경. 지번이 100번지 토지에서 100의 1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지번이. 그럼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는 뭡니까?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 6가지 다시 한번 읊어보시죠. 첫 번째 신규 등록, 두 번째 등록 전환, 세 번째 분할, 네 번째 합병, 다섯 번째 지목 변경, 여섯 번째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특수한 토지 이동은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행정구역 변경. 이건 자꾸 읊으셔갖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다 외우시라고 부탁을 안 드릴 거예요. 이건 나중에 천천히 할 건데요. 일단은 두 문자를 따서 익숙해지죠. 등축, 치토행 이렇게 두 문자를 떠서 익숙해지십니다. 모의고사 보면 이런 거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물론 본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등축, 치토행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럼 이제 개념을 하나씩 볼 겁니다. 개념을 먼저 신규 등록.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무인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 있겠죠.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맨 처음으로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바다를 메꿔서 새로운 토지가 나타났습니다. 지적공부 있어야 되겠죠. 처음으로 등록할 겁니다.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불러요. 무인도 발견이나 공인수면 매립지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등록전환. 모든 토지는 임야대장 아니면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그랬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해서 관리하게 되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은 임야대장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임야예요. 임야인데요.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토지대장일까요? 임야대장일까요? 임야대장에 등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모양을 공시하기 위해서 임야도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임야대장과 임야도는 한 세트예요.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임야여서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도시를 나라에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야를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야에서 뭐로 바뀐 겁니까? 대지로 바뀌었죠. 대지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등록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까? 네,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등록이 전환된 겁니까? 아니에요. 네? 이 토지가 처음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돼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 등록이 바뀐 겁니까? 바뀌었죠. 이를 등록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거 등록 전환이라고 불러요. 안 어렵죠? 네. 그 다음에 분할은 한 필지 토지가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져서 등록될 때 이를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대금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겠죠. 살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러면 팔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쪼개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를 분할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게 분할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있겠죠. 이건 뭐가 될까요? 합쳐서 병합한다고 해서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할이라 하면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이 반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목변경. 이 토지는 밭농사 토지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밭전자를 써서 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근데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건물을. 그러면 상수도 설치해야 되고 하수도 설치해야 되고 정화조 설치해야 되고 전기 끌어와야 되죠. 이를 토지의 형태와 질이 바뀌었다고 해서 형질 변경이라고 불러요.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대지로 바뀌었죠. 대지는 지목이 됩니다. 대.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대지로.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자체의 변화를 형질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의 변화를 지목 변경, 토지 자체의 변화는 형질 변경,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바뀌었다고 해서 형질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꿔주는 것은 지목 변경.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게 바다예요. 바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필지 토지인데 100번지 토지입니다. 그런데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 있습니까? 없겠죠. 없애야 되겠죠. 이를 말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다가 된 토지를 토지의 지적 공부의 등록을 말소한다고 해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부릅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렇죠. 이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일반적 토지 이동 다시 한번 6가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등록, 두 번째 등록 전환, 세 번째 분할, 네 번째 합병, 다섯 번째 지목 변경, 여섯 번째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저절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책에 전부 다 이런 용어만 쓰이는데 못 외울 수가 있을까요? 외울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 이동.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사람이 등록하는 거니까 엉뚱하게 잘못 등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인데 공을 하나 빼먹고 등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1000제곱미터로. 그럼 이거 고쳐야 되겠죠? 이를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정한다고 해서
등록상 오류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잘못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잘못 등록했다면 고쳐야 되겠죠. 등록상 오류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길죠? 힘드니까 오류를 생략해서 등록상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을 보실 건데요. 이 축은 축소라는 뜻입니다. 축소. 그 다음에 척은 비율이란 뜻이에요. 비율 척자입니다. 그래서 축척이라 하면 축소 비율을 축척이라고 불러요. 이게 토지입니다. 실제 토지예요. 그래서 얼마나 할까? 3,300제곱미터입니다. 3,300제곱미터. 몇 평이 되나? 1,000평이 될 겁니다. 1,000평.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를 실제 지표상의 토지인데 지적도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크기 그대로 등록할 수 있는 종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큰 종이는 없죠. 그래서 축소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만 축소해서는 됩니까? 다 축소해야 되겠죠. 근데 이 축소 비율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모양의 왜곡 현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축소해야 되는데 이를 축소 비율이라고 부를 겁니다. 같은 비율로 축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축소해서 도면에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큼 축소했느냐면 600분의 1로 축소했습니다. 여기는 600분의 1, 여기는 1000분의 1, 2000분의 1 이렇게 축소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비율로 축소해야 되는데 이를 축척이라고 부릅니다. 600분의 1로 축소를 해봤더니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축척이에요. 축척. 그런데 이거를 더 많이 축척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로 축소했느냐면 6000분의 1로 6000분의 1로 축소해서 종이 위에 그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6000분의 1로 축소하면 이것보다 크게 그려질까요? 작게 그려질까요? 작게 그려지겠죠? 네, 10배 더 작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만하게 그려질 겁니다. 더 작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600분의 1, 6000분의 1이라고 할 때 어느 것이 크게 축소가 된 겁니까? 네? 이게 크게 축소가 됐죠? 이거를 대축척이라고 부를까요? 소축척이라고 부를까요? 네, 소축척입니다. 이게 대축척이에요. 그래서 크게 축소되었다, 작게 축소되었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큰 모양으로 축소되었다, 작은 모양으로 축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축척은 크게 그려지도록 축소된 거, 소축척은 작게 그려지도록 축소된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축척은 더, 그러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좀 더 정밀하게 그려졌을까요? 네? 이게 더 정밀하게 그려진 겁니다. 이게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왜곡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정밀하고 이쪽은 덜 정밀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큰 모양으로 그려지는 것이 대축척. 크게 축소되는 게 아니라 크게 그림이 그려지도록 축소되는 것 대축척. 작게 그려지도록 축소되는 게 소축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더 왜곡이 크게 나타난다 그랬죠? 공시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거. 이를 축척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대에서 소로 바꾸는 것은 축척 변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공시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는 거. 이를 축척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지번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지번이 바뀌는 걸 지번 변경이라고 얘기할 테고,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예전에는 면적을 나타낼 때 평 단위를 썼습니다. 그런데 미터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미터 단위로 쓰도록 법에서 딱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써서는 안 돼요. 이걸 써야 됩니다. 미터. 그러면 토지의 면적의 표시 방법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뀌었죠? 이게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평을 쓰게 되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미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깜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제곱미터 단위를 써야 됩니다. 굳이 평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굳이 쓰고 싶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공고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칙은 제곱미터 단위를 써야 됩니다. 미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요거에서 요거로 바뀔 때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 아까 보셨죠? 강명시를 아사달시로 바꾸면 명칭이 바뀐 거죠. 맞습니까? 네,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읊조리겠습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은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규 등록, 두 번째 등록 전환, 세 번째 분할, 네 번째 합병, 다섯 번째 지목 변경, 여섯 번째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걸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고요. 특수한 토지 이동은 등축 지토행 이렇게 외우십니다. 등축 지토행,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이 아니에요. 네,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축 지토행 이렇게 외우십니다. 여기와 관련된 제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 지적제도.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렇죠.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